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연말 주식시장 흐름 다소 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시장에 대한 전망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밝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항영 전문위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봉기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12월 소비심리 호전입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예상치를 밑돌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입니다. WTI 2월 인도분 유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감으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 불안입니다. 국채 발행을 앞두고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장기 금리가 다시 7%를 장중에 넘어갔습니다. 유로존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국제유가 WTI 2월 인도분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1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늘어서 또 경기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공급 문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이제 좀 부담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에서 추가 제재를 결의하니까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차단하겠다. 이거 차단될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수급은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 건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망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안 요인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박봉기 차장께서는 글쎄요. 유가 상승이 이게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급 차질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좀 유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석유화학주라든지 화학주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좀 다소 단기간에 올랐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할 시에는 나중에 200달러가 갈 수 있다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유가 전망은 지금 전체적으로 100달러 내외,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하반기에는 100달러를 약간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요. 어떤 이란 문제라든가 또 오페크가 또 얼마 전에 증산을 했고요. 리비아에서 이제 석유를 갖다 이제 생산을 갖다 또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공급 문제를 봤을 때 크게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100달러 내에서 아마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이제 커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12월 또는 이제 1월 저점으로 정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되면 다소 반등을 기대를 합니다만은 크게 반등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이제 메리트도 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4분기 좀 주요사들 전기 대비 실적을 보면은 적게는 15%에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35%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력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점진적인 어떤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정유주나 화학주는 1, 2개월 단기 시각은 좀 관망 내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 어떤 유럽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상승 모멘텀을 그 후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종목은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은 LG화학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배터리 사업부 분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불식돼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다음에 지금 가격도 32만 원대 초반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고 동업종 내에서 상당히 견조하고 다양한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LG화학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 요인만 이런 변수 제외하면은 유가는 100달러 선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현재로 좀 우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유주와 화학주 전체적으로는 한 1, 2개월 동안은 관망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LG화학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로존 얘기. 사실 연말까지 유럽 쪽에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탈리아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10%까지 넘어갔고요. 7%를 넘어갔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 이제 뭐 유로존 문제는 계속 1월로 2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뭐 1월 5일 날 메르켈 총리 휴가 끝나고 또 이제 그 신용평가사들 움직임도 있고 또 그 EU 정상회담도 1월 말 정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1월 달 유로존 관련해 갖고 뭐 체크해야 될 변수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미국 자체는 성 매력적으로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투자 전략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도 뭐 미국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유럽보다는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코멘트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패트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좀 주택시장과 좀 비교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택시장 보면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란 얘기죠. 살만한 집인데 문제는 집만 좋죠. 그 주위에 이웃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이웃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은 분명히 미국은 좋은데 주위를 둘러싸는 환경이 아주 안 좋다는 그런 시각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로 들어와서요. 유로존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이탈리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번 달에 남아있는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채권 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총 1,720억 유로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대부분 차환 발행을 시도를 할 텐데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유로존을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월 말에 되면 또 유로 정상회담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와 유로존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내년의 목표치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요. 1분기는 약간 슬로우할 것이다. 1분기는 약간 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연간의 저점이 1분기에 나올 것이다 하면서 1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물론 또 올라가면 뭐 1월 효과가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1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눈치다. 왜? 유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현재 분위기는 일단은 뭐 긍정론이 좀 무세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1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1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국채, 사실 오늘 내일 국채 발행하는 거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1분기에 몰려있는 이탈리아 이제 국채 만기. 이탈리아 국채 만기는 2월 달에 가장 많고 2월, 3월, 4월 이 3개월간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소형주, 코스닥 선전입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좋고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좋고 뭐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뭐 그 최근에 며칠 동안은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그 차트를 보더라도 대형주하고 뭐 중형주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소형주는 그 일봉 차트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전고점 부근에 지금 그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이 앞으로 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1월 시장에 대해서도 뭐 다수의 시각이 중소형주 장세가 될 것이다. 뭐 이게 맞을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기 처장께서 일단 뭐 그 중소형주라든지 뭐 테마주, 그래서 뭐 그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단기적인 시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뭐 전체적인 어떤 그 관심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텐데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어떤 하반기에 그 주도주가 됐던 그 모바일 스마트 기기 관련주라든가 뭐 관련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주식 또는 뭐 이제 게임이나 엔터 등 컨텐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아마 관심을 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도 아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주는 그 과거 같이 보면 어떤 풍문이나 뭐 개발 재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판매 허가가 났거나 시판이 되거나 신약이 이런 그 실적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내년도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그 웰빙 산업과 연계돼서 중국 내수 확대까지 또 연계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종목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 카드 관련주로 이제 KBT가 있습니다. KBT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 이제 핵심 기술력을 가진 이제 회사인데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라든가 여러 그 뭐 유럽 쪽 또 여러 업체들의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LTE 시장이 확대되면 그 NFC라고 근거리 무선통신 그 이웃심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그 작년 대비 850억에서 1200억으로 지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2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해외 매출 비중만 약 1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T 같은 경우 지금 또 2013년에 전자주민증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태국이나 인도 쪽에서 먼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KBT가 또 가격이 좀 상승한 다음에 지금 16,000원 선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KBT 관심 있게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는 바이오랜드가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원료 등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대중국 수출 확대 모멘텀이 있고요. 신제품 출시도 계속되고 있고, 뭐 설비 증설 효과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상 매출이 약 890억, 전년비 25% 올라갈 것 같고요. 예상 영업이익도 200억 이상 나오는 등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종목을 지금 뭐 그 전에 이제 IT 관련주 조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새롭게 두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눈여겨봐야 될 중소형주 중에서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KBT 말씀해 주셨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바이오랜드 이렇게 두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새 연말 분위기 잘 안 납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약해서 그런지 그리고 뭐 1월 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해가 넘어가는데도 금요일 날 하루 정도 쉬는 그러니까 뭐 주중에 사실 뭐 그 공휴일 하나 끼어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내일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뭐 연속 선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 해가 넘어가니까 2012년에 대해서 어떤 업종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학령 위원께서 2012년 유망한 업종, 어떤 업종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물론 이건 뭐 단기간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워낙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다크호스로 얘기했던 건설업종을 제외하고는 몇 가지 관심되는 것들이라든가 어떤 테마가 좀 얘기가 많이 될 만한 것들을 뭐 찝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자동차 관련이 되겠는데요. 뭐 올해도 좋았고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좋았는데요. 타이어 업종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팔리는 것 그 이상으로 그 플러스 알파로가 더 많이 수요가 되는 것이 타이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의 타이어 수명과요, 개발도상국의 타이어 수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도로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 수명 자체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타이어는 더 많이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메이커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나 넥슨 타이어 이런 것들이 꾸준히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가 재미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미국에서 지금 내년도 유망 종목 중에 탑 20개 종목을 발표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구디어입니다. 똑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구디어를 추천한 쪽이 많다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자 소재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디스플레이라든가 앞으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전자 소재 쪽은 괜찮아 더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LG화학도 좋고요. 제일모직 이런 것들, 그 밑에 아몰레드 이런 좀 줄줄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주식 투자 시장에서 계속 회자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마를 보면 어떤 단순한 테마는 아니겠지만 큰 어떤 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 것들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저속 전기차,
결국 그 유명한 회사 하나 결국 뭐 그 법정 관리 들어가고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제대로 만드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정책적 변화가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뭐 개인 소비자가 5천만 원 내고 소형차 살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만은요. 그나마 돌아가는 자동차가 관공서로부터 납품된다는 소위 소형 전기 자동차죠. 100% 전기차. 이런 것들이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가 기존의 2, 3년 전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기 저속 자동차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LG화학을 비롯한 뭐 삼성 SDI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LG그룹이 지금 전기 자동차 사업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 큰 산업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 그런 것들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별 종목성으로 그러면 또 테마를 보면 앞서 차장님도 그 바이오 관련 헬스케어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헬스케어라든가요, 바이오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걸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투자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바이오 이런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업들 중에 극히 일부가 되겠지만은요. 매출도 형편없고요. 여태까지 이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그런 관련 테마로 묶여서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몇 가지 물론 어떤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상장 유지 조건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규정해야 돼요. 근데 일부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이 많이 또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정말 내년부터는 반드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성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다이렉트 TV 같은 위성 TV에 또 관심주가 많습니다. 추천주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카라이프 이런 것들이 상장한 지 올해 상장된 주식 아니겠습니까? 좀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스카라이프는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IT는 늘 뭐 항상 말씀하시죠. 일정 비중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타이어, 전자 재료 관련주, 전자 소재 관련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테마성으로는 전기차 관련해서 LG화,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는 스카이라이프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배당락 이후 시장입니다. 오늘 뭐 시장은 뭐 이론 배당락 지수는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하고요.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은 앞으로 오늘 내일은 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이론 배당락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작년 현금 배당한 걸 가지고 올해 이제 그 배당락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외환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론 배당락. 그래서 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주가는 이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매도 세력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뭐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봉기 차장께 여쭤볼게요. 오늘 뭐 고배당주 당연히 뭐 좀 낙폭 좀 커지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좀 한번 봐도 될까요? 될 만한 타이밍인지 뭐 이런 거 좀 판단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늘 뭐 내일 하루 이제 남았는데 마무리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통신주로 대변되는 그 고배당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뭐 투자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게 이제 배당 관련 그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 성장성의 어떤 정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수급 여건상 또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 등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은 좀 빡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 이제 SK텔레콤이나 KT 그 10년간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그냥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굳이 배당주라면 지금 그 이제 배당락을 한 다음에 연초에 사는 거는 뭐 어떤 투자 전략이나 그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뭐 내수 관련주, 뭐 KTNG라든가 강원랜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주식들도 지금 뭐 당장 산다기보다는 상가 추이를 보신 다음에 좀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따른 이제 마무리는 아무래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뭐 대형주는 좀 수급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중소형주도 움직이겠지만
그렇다고 뭐 단기 매매를 통해서 뭐 오늘 내일 중에 뭐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탈리아 국채 발행 문제라든가 1월 달에 또 유로존 신용 등급 문제 또 그 내년 초에 집중돼 있는 그 국채 만기 부분, 그 상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불안 요인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다고 주식을 하나도 안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60% 내외에서 뭐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테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뭐 정치 변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어떤 그 기상도 뭐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아마도 어떤 그 정치 변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 변수가 고수익 테마를 갖다 그 쫓을 수 있는 모멘텀도 많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범기 차장 말씀대로 단기 매매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좀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뭐 단기 전략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울 것 같고 중기적인 이제 전략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 앞서 배당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배당주 앞서 사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그 과거 있죠. 그 뭐 10년짜리 볼 필요도 없고요. 1년짜리, 2년짜리 최근에 그 연말 배당 이후의 흐름을 한 달 정도 흐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궁금하신 것이 KT라든가요, SK텔레콤, KTNG, SOL 뭐 이런 등등인데요. 혹시라도 어저께 사셔서 물리신 분들이요, 어떻게 고민하실 거는요, 차트를 보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내년도 초에 되면 결국 외국인이라든가요, 국내 기관이 휴가 왔던 특히 외국인이 시장에 다시 컴백하면서요,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유럽에 대한 판단이 더 큰지 아니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1월에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지는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하루밖에 안 남은 연말 뭐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 손 치더라도요. 적극적인 매매를 갖고 투기적으로 어떤 베팅하는 것은 여전히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60에서 70% 정도 웬만한 주식이라면 갖고 넘어가시는 것이 제일 뭐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역시 뭐 본격적인 매매는 1월달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매매하는 게 좀 현명한 매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